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확보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수사가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협찬 의혹, 이게 뭔가요? 좀 정리부터 해볼까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예. 회사가 있습니다. 주요 미술품이나 유명 브랜드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기획 업체인데 이곳에서 지난해 6월경에 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 전에 협찬이 한 4곳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10곳이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던 단계였기 때문에 혹시 뭔가 그 협찬을 해준 기업들이 뭔가 대가 같은 것들을 바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 지난 9월에 한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뇌물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언뜻 들으면 잘 어려운 부분이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뭘 1대1로 뭘 맞바꾸자고 이렇게 그걸 후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청장 되면 좀 좋겠구나. 이거 빨리 후원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어떤 혐의 사실로 입증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막연한 어떤 기대로 간다라면 대가성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른바 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관계되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족으로 또 유일하게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 쪽에서는 이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뭐 사법 절차로 넘어가느냐 문제와 별개로 강제 수사는 이미 착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검찰이 했다. 그리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영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발급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검찰에서도 사건 가능성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한 이후에 검찰 나름대로는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었겠죠. 어느 정도 협의 사실을 어느 정도는 확인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떻게 보면 개연성도 없이 압수수색부터 뭐 선고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몇 개 쳤는데 그게 다 기각된 걸 두고 검찰의 중앙지검의 굴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는데 중앙지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중앙지검의 수사가 좀 잘못됐다 내지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특히 이제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밀어붙였다라는 식의 일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지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사실 오히려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신체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아니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99%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미 제출, 그러니까 알아서 요구를 했을 때 줄 가능성이 있는데 왜 영장부터 먼저 청구를 했느냐. 뜻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이런 사유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를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임의로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압수수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좀 검찰에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청구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됐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거라면 제가 지금 뭐 상식적으로 듣기엔 잘 무슨 말이지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결과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요. 수사 결과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으로서는 뭐 공직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급이 될 정도라면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직무 관련,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이라는 게 바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에 한해서는 이 부분도 역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것 자체가 이제 직무의 어떤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무당국에서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회사 회계 운영 자체는 정확하게 법대로 돼 있는지까지도 검찰이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윤 총장의 직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 연결되지만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지검 정진웅 차장검사 네. 독직 폭행 혐의요. 어떻게 돼? 뭔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러 지금 이제 직무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 연수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몸싸움 논란이 있었죠? 벌어졌죠. 근데 그 몸싸움에 대해서 이게 독직 폭행으로 이 수사를 해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아시겠지만 뭐 과거에 좀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뭐 피의자를 폭행을 잔다든가 불법적으로 영장도 없이 감금한다든가 이럴 때 적용했던 거거든요. 일종의 권력관계에서 적용한 거였는데 근데 검사끼리 수사하는데 그리고 상급자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영장을 들고 와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글자 그대로 놓는다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일반적인 독직 폭행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약간 이게 이상한 어떤 기소구나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감찰 지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뭐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밝힌 건 뭐냐면 그 기소 과정에서 이 주인 검사를 건너뛰고 상급자가 직접적으로 기소를 지시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고 또 독직 폭행 자체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도 대검찰청의 감찰부에서도 이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기소하는 것, 그러니까 직무배제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기소와 또 직무배제를 검찰총장이 신청한 것 자체가 잘 된 일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이 정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직무배제라고 하는 게 결국 징계 작업의 일환인 거거든요. 검사가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무에서 배제시켜 놓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난 5일에 사실 이제 대검에서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응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랬다가 나온 응답이 과연 기소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한번 거기에 대한 살펴보겠다는 감찰을 거죠. 해보라. 그런데 그 감찰 담당자가 뭐 이쪽에서 검찰 쪽에서는요. 감찰 담당자가 이미 거기에 대한 판단이 끝난 사람이다. 이 부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윤석열 직무배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당사자가 또 감찰을 할 수 있냐 뭐 이 논리 같은데요. 근데 원래 대검 감찰부가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검사의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그냥 아무 상관없이 상관에게 이의 제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한 조사 같은 걸 하진 않았더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진짜로 잘못됐는지를 누구에게 지시하겠습니까? 감찰부에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인에 대해서는 뭐 과거 주가 조작 의혹이랄까 또 장모 건도 걸려 있고. 근데 이게 더 지금 당장 어떤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이제 뭐 애초에 그러니까 담당 형사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부터 먼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사하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사건보다 이거는 이제 결혼 이후에 그리고 윤 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 여부가 더 가능성, 물론 그렇죠.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친족 결혼 외국의 경우는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 근친의 결혼 금지법에 대해서 혹시?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친족일 경우에 8촌 이내의 친족간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있는 거를 과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공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곳이 대부분 사실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친을 어떤 제한하는 어디까지 제한합니까? 혹시 그 대부분 4촌 정도까지는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시아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고요. 미국은 의외로 제한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라든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8촌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8촌은.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과정에서 워낙 사회적인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고 뭐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선 동본만 해도 그때 당시엔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몇 년이었죠? 99년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예.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사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유교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죠. 예. 당시에 동성동본이라는 건 사실 생물학적 의미로 보면 전혀 남인데 이 8초원도 생물학적 의미까지 또 다 따져봐야겠죠. 이제? 그거를 오늘 예. 주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제 이거를 근친혼을 금지해야 된다는 쪽의 논리 중에 주된 것이 예. 어떤 기형아 출산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를 잡고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8촌이면 거의 고조할아버지 정도까지 올라가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겠죠. 그 이 논의에는 생물학 과학자들도 굉장히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 참고인으로서 주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 그렇겠죠. 예. 근친의 과학적 이론 근친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지는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네, 사실은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또 통계적 출산 기억률 뭐 이런 것도 다 과학자들 반영을 내용인 할 것 것이고요. 같고요. 거기에 예. 더해서 또 과학적으로는 근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가져왔던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또 생각해 보면 친척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저부터도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전히 또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법재판소에서. 다른 마지막으로 그 입양모 아이 학대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사건이요. 어제도 그 범죄 전문가 모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좀 병리적인 성격을 이 조금은 있어 예. 보인다라는 그걸 뭐 거죠.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예. 같은데요. 예. 결국 영장 나온 거죠.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예. 발부됐고 어제 영장실질심 다 받아가지고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부인의 어떤 그 타당성이랄까? 예. 뭐 이런 건 잘 안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뭐 전문가들 아이의 어떤 사망을 초래했던 원인 같은 것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거듭된 폭행이 이어졌다는 게 예. 그냥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다는 걸 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 양 변호사 나오시면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했지만 왜 이런 일은 반복되는가? 예. 왜 이 아이의 죽음을 사전에 전체 사회 시스템이 막지 못했는가? 이 부분은 왜 도대체 개선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법리적으로 다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어렵고 16개월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입양하는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검토 같은 것들이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예. 사실 국내 입양 자체가 드문 편이라서 예.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도 조금은 소홀한 면이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하물며 반려견을 입양할 때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 입양자들의 자질이나 교육 같은 걸 하는데 하물며 말입니다. 네. 예.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도적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